안녕하세요. 아, 조촐하니 좋네. 제가 오늘 준비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주제가 이거예요. IoT 스타트업에 대한 얘기고, IoT 스타트업은 뭘 준비해야 되냐? 이걸 가지고서 준비를 했는데, 이 그 강의 내용은 제가 괜히 해놓은 건 아니고요. 이것도 제가 투자한 회사 중에 하나인데, 예, 저 위에 제 주소 보이시죠? jihonj.simplo.com 또는 여기 QR 코드로 접근하셔도 되고요. 여기 접근하시면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다 올라가 있어요.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 내용을 쭉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언제라도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사람이 적으니까 손 들고 질문해도 되지만 강의 도중이라도 질문하고 싶은 분들은 거기 어플로우라고 써 있는 게 있거든요. 어플로우에 질문 넣어주시면 제가 중간에라도 확인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는 않은 관계로 IoT 스타트업 뭐 준비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oT가 그 산업적 특징을 보면은 기존의 다른 거하고 좀 다른 특징이 있죠. 이게 IoT는 여기서 하면 되는 거 맞죠 지금? 예. IoT는 기본적으로 인베디드 기술, 그다음에 모바일 기술, 그리고 클라우드 기술로 치자면은 흔히 얘기하는 이런 기술들이 전부 짬뽕이 돼야 되는 녀석이라는 특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원래 IoT라고 하면은 뭔가 띵이 있으니까 제조가 되게 중요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서비스가 같이 결합이 돼서 뭔가 가치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약간 이 서비스가 같이 탑재된 개념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비스하고 이게 엮이다 보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특징적으로 봤을 때 다양한 도메인하고 서비스가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섹터가 여러 개로 나뉘어 가지고 진행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게 2014년에 미래부 3월 인터넷 기본 계획에도 좀 나와 있는 그림인데, 일단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가 비슷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들은 아무래도 역시 글로벌 대기업 주도가 될 가능성들이 여전히 있죠. 그런 건 이제 스마트 홈이라든지 웨어러블 같은 것들은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있지만, 조금 다른 부분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개인화 관련된 파편화 시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기존의 중소기업이라든지 또는 어떤 이런 스마트 그 스타트업 기업한테도 어느 정도 기회가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특이한 점이 보통은 이런 어떤 산업 섹터가 나올 때 이거는 주로 B2B고 저거는 주로 B2G고 이거는 B2C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IoT는 특이하게도 지금 현재 산업 구성을 보면은 B2B하고 B2G하고 B2C가 거의 30%, 20%, 40%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B2G가 비즈니스가 지금 일으켜주고 있고, 어떤 거는 B2B가 되고 있고, 어떤 건 B2C가 되고 있는데, B2G 쪽으로 주로 가는 거는 세이프티와 관련된 거. 그래서 뭐 우리 안전한 뭐 노약자 뭐 이런 종류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구매자가 대체로 이제 기업이 아니라 정부 기관이거나 또는 이제 뭐 그 로컬 가버먼트 이런 데가 굉장히 많고요. 마찬가지로 환경 분야 그리고 에너지 분야 이런 것들은 인프라가 관계된 거라서 여기에 IoT 기술이 굉장히 많이 접목되지만 구매하는 커스터머로 보자면 가버먼트 쪽이 굉장히 많은 그 섹터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제조를 중심으로 하는 B2B 구매자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업들이 이제 구매를 하는 형태죠. 거기에서는 일단 공장과 관련된 팩토리 에이저 서비스와 관련된 IoT가 있고, 그리고 뭐 농장, 그리고 제품 이런 것들로 나눠져 있는 요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B2C는 사실 B2C에만 너무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데, B2C 쪽으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온 건 지금 역시 자동차와 관련된 어떤 탈 것들하고 연결되는 분야들하고, 그 다음에 건강 관련된 얘기 되게 많이 하죠. 헬스케어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집의 그 가전과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분야들이 비교적 B2C 영역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IoT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플레이가 되어 있는데, 스타트업이 갈 수 있는 데는 사실은 이 중에서 B2C가 그래도 비교적 스타트업들이 이제 접근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일부 B2B나 B2G 중에 약간 스페셜 시장 같은 것들을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IoT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하나 같이 봐야 되는 것이 과거보다 들어가는 진입 비용이 싸진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이커 운동이라고 하기도 하죠. 메이커가 이제 아두이노 같은 일종의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기하고 3D 프린터 결합이 되면서 여기에 크라우드 펀딩이 서포트를 해주게 되면은 과거에는 진행할 수 없었던 다양한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 흔히 알려지고 있는 IoT 스타트업들은 대체로 보면은 킥스타터라든지 인디고고 같은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 등장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거를 좀 들여다 보면은요, 가만히 보면은 그 스타트업이 시작한 거를 치고 생각보다 그렇게 완벽한 제품이 그 이렇게 나와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스냅캠 같은 경우에도 과연 완벽한 제품을 소비자들이 찾았냐, 그렇다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완벽한 제품을 하려면은 실제로 퀄리티 컨트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양산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제조업 본연에 가지고 있는 오버헤드를 다 안아야 되는데 그거를 다 안아가지고 가는 것이 스타트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작할 때에는 일종의 키트 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접근을 한다거나 약간은 책임을 내가 완전한 컨트롤을 가진 게 아니라 소비자가 일부 책임을 좀 떠안으세요라고 하는 그런 컨셉의 접근을 통해 가지고 약간은, 이렇게 하면 약간 리네지죠. 그러니까 기존의 제조업 패러다임으로 가버리면은 여전히 기존의 제조업 방식을 써야 되기 때문에 린한 방법을 쓸 수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약간 린해져요. 그래서 이쪽의 접근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브랜드를 알리고 진입을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의 성공 사례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되냐? 아니요. 실패하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한 번 했다가 안 되고 또 안 되고 하면 다시 보강해가지고 다시 올리고 다시 보강해서 다시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때만 하더라도 별로 반응이 없었는데 세 번째, 네 번째 가가지고 이제 좀 되네 하고 이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여기 보이는 마이크로브라 그래가지고 OLED가 결합된 칩 사이즈 아두이노 키트거든요. 이게 한 세 번째인가 올려가지고 드디어 사람들이 이거 제품 괜찮다 해가지고 25,000불 꼴이었는데 57만 불 이상이 되면서 저도 지금 이거 하나 받았는데, 이런 식의 그 성공을 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IoT 제품을 내 가지고 킥스타터나 뭐 예를 들어 인디고고 같은 데서 바로 성공을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제차, 3차 리파인을 해가지고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아이디어가 제품으로 또는 아이디어가 매출로 나타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런 거죠. 아까 보여드린 그 킥스타터의 성공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레귤러하게 39.95불에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부품으로 올라선 케이스죠. 물론 대박 케이스도 있습니다. 가장 이 관련된 대박 케이스를 얘기하자 그런다면은 뭐 역시 어큘러스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 어큘러스 같은 경우에는 저거 만든 친구가 16살 때부터 롱비치에 사는 친구잖아요. 16살 때부터 학교도 안 다닌 친구잖아요. 중고등학교도 안 다니고 홈스쿨링을 하면서 컸던 애인데, 이 친구가 사실은 게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와 관련된 VR 기술을 확보를 해서 뭔가를 하다가 이제 자기가 보니까 레티나 디스플레이 같은 게 나와서 눈앞에다가 갖다 대도 별로 픽셀이 안 보이는 상황이 되니까 여기에 렌즈를 붙여가지고 뭔가 좀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도전을 하게 되죠. 도전을 했는데 그때 이제 되게 중요한 스토리가, 이 친구가 바로 이제 킥스타터를 올린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든 프로토타입을 존 카막한테 보내죠. 존 카막이 둠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3D 게임을 만든 친구인데, 이 사람한테 보내가지고 제가 만든 거 가지고 둠을 하니까 되게 재밌어요.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존 카막이 써보니까 정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홍보도 좀 도와주고 할 테니까 이거 한번 킥스타터에 올려봐,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킥스타터에 올리게 됐죠. 그리고 240만 불 펀딩이 돼가지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법인도 안 만들었던 상태였는데, 그 뒤에 이제 존 카막이 다시 도와줘가지고 법인을 만들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페이스북이 2.5조 원에 인수를 하는, 저렇게 해서 법인을 만들고 그 출시를 해가지고 법인화를 해서 이 제품을 뿌린 지 단 8개월 만에 이렇게 됐어요. 그때 아마 멤버 수가 8명인지 12명인지 그 언저리 이렇게 많지 않은 수가 있었는데 이런 성공 신화를 쓴 그런 케이스들이 있죠. 이게 굉장히 희망적인 멋있는 얘기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이제 이 스타트업은 언제나 페일러 실패해서 배워야 되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요거죠. 예, 최근에 퀄키가 파산을 한 거는 아마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퀄키 같은 경우에 왜 망했을까요? 예, 이거는 사실은 펀딩을 많이 받아가지고 돈을 쌓아 올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퀄키의 비즈니스 모델은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로 접근하기엔 굉장히 헤비한 구조였어요. 왜냐하면 아이디어만 가지고서 뭔가를 하는 린한 그런 구조가 아니고 백엔드에서 대부분의 것들을 커버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품 디벨로퍼라든지 또는 뭐 소싱이라든지 그 다음에 퀄리티 컨트롤 그 다음에 이걸 유통하는 거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부분을 퀄키가 전부 도맡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판매하는 그 히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큼 많이 팔아가지고는 이익을 남기기 어려운 저가의 제품들이 많았고 그 저가의 제품들을 전부 딜을 하면서 가져가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비용 구조를 가진 그런 형태를 갖췄기 때문에 재고 부담도 엄청났을 거고요. 아마 재고 부담도 아마 엄청났을 거고 히트 상품 몇 개는 나왔으나 그거를 매니지하기엔 지나치게 헤비한 구조를 만들어 놨던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GE 같은 데하고 협업을 해서 에어컨을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유 이런 거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투자도 많이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어떤 비용 구조를 잡지 못했던 게 굉장히 커다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IoT 스타트업을 할 때에는 그 제가 투자하는 회사들 대부분도 거의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만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생산과 이제 그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재고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프로젝션을 해가지고 그 가볍게 내 몸을 갖다 유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상당 부분 린한 어떤 접근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을 가지지 않으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위기가 닥칠 수가 있는 게 이 IoT 스타트업 쪽에 가장 좀 우려해야 될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거를 이제 150 밀리언에 지금 아마도 플렉스트로닉스에 아마 매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 이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좋은 회사가 갑자기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구나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죠. 또 한 가지는 과연 이게 하드웨어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BI 인텔리전스에서 프로젝션을 했었던 그래프예요. 실제로 이제 성장하는 걸 보면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앤 서비스 분야가 훨씬 커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저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스마트 띵을 판매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어떤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엮여 들어갔느냐가 같이 전달해 있어 가지고 핵심적이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당연하게도 이 판이 이렇게 조그만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걸 만들기 시작을 하면 이 다양한 것에 가장 공통 인프라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약진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회사가 센서와 컨트롤러를 만드는 회사들인데 이건 다 대기업들 비즈니스죠. 그래서 사실은 인텔이라든지 뭐 삼성전자라든지 지금 이런 이제 공통 칩세트하고 보드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회사들은 지금 굉장히 호황을 맡고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 파이널 엔드를 하고 있는 곳들은 아직까지도 볼륨도 작고 명확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고전하고 있는 양상이죠. 또 한 가지는 이건데 특히 B2C 같은 경우에는 B2C 쪽에서 그 스마트 홈 같은 거를 체크를 해보면은 실제로 구매하겠다고 나오는 응답의 양대 산맥이 에너지하고 보안이에요. 에너지하고 보안. 에너지하고 보안의 영향이 되게 크고 에너지하고 보안하면 떠오르는 곳들이 있죠. 구글이 산 회사가 네스트랩스가 사실은 이게 에너지 세이빙 회사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에너지 세이빙 회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산 게 어디죠? 이게 드롭캠이잖아요. 드롭캠은 사실은 개인 시큐리티 회사죠. 개인 시큐리티 회사. 이 두 가지를 커버를 한 것이고 실제로 여기는 시장이 사회에 언맨 니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언맨 니드를 메꾸기 위한 기본적인 그 수요가 존재를 해요. 그거를 기존의 서비스로 제공하던 거를 IoT로 전환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S1에다가 다 맡기고 싶지만 실제로 S1에 다 맡길 수가 없잖아요. 왜? 지금 개인이 여자 혼자 사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서비스를 월 서브스크립션 내고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커버할 거냐. 지금까지는 서비스나 제품이 없어. 근데 그거를 할 수 있게 된다라든지 이런 분야가 사실은 그 언맨 니드가 있었던 거죠. 아마도 제 생각에 이게 되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고객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작년 말에 어피노바, 지금은 이제 닐슨이 이걸 합병을 했는데, 닐슨이 기존에 나왔던 IoT와 관련된 다양한 제품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어요. 시나리오하고 해서 소비자들이 진짜로 원하는 건 뭐니? 이렇게 해서 묻고 답하고 이런 작업을 했는데, 저 별게 다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면도기라든지, 지금 보시면 다이아퍼, 기적이에요, 기적이. 저게 하기스에서 만든 게 있는데, 남미의 브라질에서 나온 게, 애가 오줌을 싸면 그걸 트위터를 날려줘요.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칫솔. 요즘 오랄비에 한국에서도 이 칫솔 하는 거 IoT 기능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그다음에 와인 버틀에도 들어가요. 이런 것들 쭉 시나리오 보고 써봤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답을 하면, 우리 이런 거 안 원해, 이렇게 나와요. 한마디로 말해서 신기하기만 한 거 잘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somewhat wanted, 조금 낫다라고 하는 게 뭐 커피 메이커, 오븐, 그리고 뭐 청소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실제로 원했던 것들은 대부분 어떤 거냐 하면은 뭐 냉장고나 라이트 벌브,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그 체온계, 탭워터 필터, 그다음에 이제 세탁기 뭐 이런 쪽인데, 가만히 보시면 저게 로컬 컨텍스트가 많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미국에서는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라이트 벌브 같은 경우에는, 조명 같은 경우에는 쉽게 끄고 켜고 할 수 있으니까 에너지 세이빙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네스타와 거의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이한 게 스프링클러잖아요. 저게 우리나라도 조만간 아마 얘기가 나올 텐데, 저게 제품이 나왔을 때 굉장히 큰 좋은 호응을 얻었던 게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얻었죠. 왜일까요? 캘리포니아에 지금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또 폼생폼사라고 다 또 잔디는 있어가지고 그 가든의 앞마당에 또 물은 다 줘야 되거든. 근데 스프링클러로 흠뻑 줘야 되기 때문에 물이 얼마나 나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물을 어떻게든 아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여론이 있었던 차에, 주변에 습도 측정을 해가지고 가장 적절하게 물을 뿌릴 수 있는 스프링클러, IoT 스프링클러를 만든 회사가 갑자기 떠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야, 저걸 누가 사냐라고 할 것 같은데, 실제로 미국에서 특히 캘리포니아 같이 물이 부족한 데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탭워터 가지고서 물 먹고 뭐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니까 탭워터 필터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됐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건 런드리 와셔에 대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좋다라고 얘기했던 게 되게 많은 것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큰 가정기업이 LG에서 만든 무슨 통돌이 세탁기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으면 거기에 IoT 기능이 있으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쟤네들은 저게 뭘까요? 미국은 코인 가지고서 와셔 앤 드라이를 보통 많이 하거든요. 조금 저렴한 그 아파트먼트 사는 사람들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드라이 집어넣고 세탁기 집어넣고 나서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모르거든. 근데 정확하게 그거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돈도 차징을 하고 뭐 이런 시스템이 돼 있으면 되게 쉽게 기다리지 않고 로테이션이 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별로 생각지 못했는데 이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멋진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떤 가치를 전달하기 전에는 스마트 제품, IoT 같은 걸로 업그레이드 될 생각이 없다. 이게 한 58%가 답을 한 거고, 지금까지 구경하거나 들어본 스마트 제품 대부분이 그냥 눈요기에 가깝다. 정말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기업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커스터머를 제대로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IoT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다른 건 아닌 거죠. 커스터머들의 반응을 살피고 그들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거를 적시에 적절한 서비스와 함께 제공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답을 낸 기업들이 성공을 하고, 나머지 그냥 멋있게 보이고 그냥 그럴듯하게 보인 것들은 대부분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이 그 IoT 쪽에 지금까지의 진행되어 온 것들의 임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IoT 생태계는 결국에는 개발사 개별 진입으로 시장 창출에 상당히 한계가 있을 거고, 중간에 가치 증대를 하기 위한 어떤 플랫폼 내지는 뭔가를 미디에이션하는 그런 기획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될 거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이제 새로운 10년마다 혁신 기업들 리스트를 한번 그림을 보여드린 건데, 1980년대에는 기업 기반으로 해서 오라클, 뭐 IBM,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 같은 데에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팔고 이런 식으로 됐다가,
90년대에는 개인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깔아 쓰기 시작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약진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컴퓨터 PC 사야 되니까 인텔이 약진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됐다가 2000년에 인터넷이 보급이 되면서 구글하고 야후 같은 회사들,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주인공으로 우뚝 섰다가 2010년에 모바일 폰이 들어오면서 애플이나 뭐 암 같은 회사들도 올라오고 이렇게 됐잖아요. 실제로 시장을 주도했던 혁신 기업들의 리스트가 계속 10년 단위로 이렇게 계속 바뀌었어요. 그 옛날에 있었던 데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1호부터 10년 뒤 한 2020년 앞으로 6년 뒤쯤 될 건데 6년 뒤에 과연 저 자리에 있는 게 저 왼쪽에 있는 기업들 중에 그대로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함부로 얘기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여전히 새로운 강자나 플랫폼 같은 것들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고 그다음에 스타트업이 비록 작은 IoT로 시작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시장의 커다란 플레이어로 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